자, 세 번째 영상, 복수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영상이고요. 내용적인 부분으로는 두 번째 영상, 뇌와 인지 발달 영상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업 노트에 존재하는 두 번째 질문, 다음 중 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아까와 같이 모두 고르세요입니다. 여러분 몇 개를 틀렸다고 생각했고, 뭐뭐를 골랐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2번만,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이게 잘 예측이 안 되는데, 대중이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거에 있어서. 일단, 이거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오답이 분명하다는 점을 미리 이야기를 해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 뇌에 대한 잘못된 속설, 대표적인 잘못된 속설 8가지입니다. 일단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뇌의 10%만 사용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뇌의 전체를 사용합니다. 왜 그렇다면 10%만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건 아마 이 신경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뇌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논문들을 보면은 되게 활성화된 영역들이 몇 개 안 보여요. 즉, 두 자릿수 곱셈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에 대한 연구 이런 주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주로 나오는 사진들이 이 뇌 영역에 있어서 활성화된 영역들이 많아야 한 10개? 그것도 조그만하게. 그래 보여서 아마 우리 뇌를 10%만 사용한다 이러한 잘못된 속설이 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뇌 연구가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마 기본적인 실험 심리학 이런 개념들을 안다면 조금 알 수도 있을 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작의 효과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통제 집단과 조작, 실험 집단이 존재해야 합니다. 통제 집단은요, 일단 실험 집단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실험 집단은 만약 우리가 두 자릿수 곱셈을 할 때 우리 뇌의 작동 기제를 알고 싶어.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두 자릿수 곱셈을 해야 해요. 왜냐면 우리가 궁금한 게 바로 이 두 자릿수 곱셈을 할 때 뇌 활성화 기제니까. 통제 집단은요, 두 자릿수 곱셈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맞춰준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즉, 한 자릿수 곱셈 과 같이 되게 모든 것들이 비슷하고 숫자도 비슷하고 다 곱하기라는 그러한 기제도 비슷한데,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 이 차이만 준,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맞춰준 집단이 바로 통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이 각각 한 자릿수 곱셈을 할 때의 뇌 활성화 패턴 찍고요. 그리고 두 자릿수 곱셈을 할 때 뇌 활성화 패턴을 찍어요. 그러고 나선 이 둘을 빼요. 이 둘을 영상을 찍어서 이 둘의 공통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만 두 자릿수 곱셈에 관련이 있는 영역의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든 실험 심리학과 신경과학적 접근의 기본 토대입니다. 즉, 통제 집단이 없이는 뇌 실험은 성립하지 않아요. 모든 실험에 있어서 이 통제 집단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 자릿수 곱셈할 때와 두 자릿수 곱셈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받아 올림만 빼면은 되게 유사한 작동 기제가 이렇게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교집합으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이 커지죠. 그러면은 이 두 자릿수에 받아 올림을 할 때만 관여하는 이 영역들만 살아남을 거죠. 그 영역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이 곱셈이라는 인지 기능을 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되게 조그마한 영역들만 우리 두 자릿수 곱셈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는 해석할 때 우리가 곱셈을 하면서 특히 두 자릿수 곱셈을 할 때, 한 자릿수 곱셈을 할 때에 비해서 더 활성화되는 영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10%만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뇌를 찍잖아요. 이 MRI 기계 여러분 아나요? 병원에 있으면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서 이렇게 원통처럼 생긴 그 MRI 기계로 우리의 뇌의 기능을 모니터링 하는데, 이미징하게 되는데,
보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딴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쉬고 있을 때도 우리 뇌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 뇌를 발달시킬 수 없어요. 이 부분은 되게 엄청나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특히 미국의 조지아주에서는요. 이 모차르트 음악을 들음으로써 우리 뇌가 활성화되고 훨씬 더 발달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든 임산부에게 모차르트 CD까지 막 나눠주는 식의 정책을 쓴 적이 있어요. 물론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그 조지아주가 가장 잘못 생각했던 것은 첫째, 이 완전 태아의 뇌와 성인의 뇌를 동일시했다는 점이 일단은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이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것과 비교가 되었던 통제 집단에 대한 고려가 또다시 되지 않았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실험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둘 간의 비교에서 나온다고. 근데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것과 그 비교 집단 혹은 통제 집단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더니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갖고서는 임산부들한테 태아의 뇌 발달을 위해서 모차르트 CD를 나눠준 거야. 안 됩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우리 뇌를 발달시킬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전공이 이런 클래식 음악 작곡이야. 그럴 수 있잖아. 클래식 음악 작곡이 여러분의 전공이야.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 이 천재적인 음악가의 음악을 들으면서 내 어떠한 작곡을 끊임없이 떠올려요. 악상을 끊임없이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그 새로운 악상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했다면은 발달시킬 수 있을 수도. 그러나 그 과정 또한 굉장히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달이라는 뇌를 발달시키고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우리 뇌의 기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 뇌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변화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고지식해요. 우리 뇌는 외부 상황에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게끔 가소성이 높게 설계되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변화를 싫어하는 고집스러운 면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 뇌를 절대 발달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 운회, 좌뇌 이거는 진짜 얘기가 많이 돼요. 요즘도 진짜 꾸준히 많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회와 좌뇌의 기능은 이 운회와 좌뇌를 연결짓는 뇌량이라는 곳을 통해서 굉장히 두꺼운 섬유 다발이거든요. 신경 다발. 이 다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기능을 동일하게 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동작 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한쪽의 뇌가 조금 더 우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쪽 뇌만 작동한다는 것이 또 다시 아니고 좌뇌에 비해서 우뇌에 있어서 두 자릿수 곱셈의 연산을 암산할 때의 기능이 우뇌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정도의 연구 결과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뇌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우뇌와 좌뇌에 대해서 어쩌다 그런 속설이 퍼졌느냐 한번 생각해 볼 때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뇌냐 좌뇌냐를 기본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두 자릿수 곱셈에 있어서 활성화되는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 우측 배외측 전전두엽과 좌측 내측 전전두엽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이 라이트와 레프트를 꼭 기재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라이트랑 레프트가 기재됐다고 해서 딱 그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우측의 이 배외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좌측의 배외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해했을 때 이러한 속설이 번지지 않았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뇌와 좌뇌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어린 아동의 뇌는 두뇌 발달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자극이 필요해요. 이 시기가 되게 모든 것들을 다 학습하고 쫙쫙 뽑아 흡수하고 이러한 시기
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뇌 발달이 유독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자극, 너무 압도적인 자극이 많이 주어질 경우 아이 입장에서는 그 많은 것들을 다 흡수하기에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고 그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가지치기를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의 이러한 발달의 차이와 발달 속도의 차이와 그리고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의 수준을 부모와 주 양육자가 잘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수준의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아까 이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잡고 일어서야 그 다음 스텝인 혼자서 걷기가 가능한데 잡고 일어설 물건이 없어, 집에. 그냥 텅 빈 공간에 아이가 방치된 경우, 이 경우는 적절한 수준의 자극이 아니죠. 그거는 너무 적은 자극이 아이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간의 뇌는 그 가소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달해요. 단,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고 시간을 할애했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의 기능을 다른 부위가 대체하기도 해요. 되게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손상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손가락을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딱 사고로 인해서 제거가 된 경우, 끊임없이 재활을 할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서 그 주변에 있는 부위에서 이 손가락 움직임의 기능을 대체합니다. 근데 고차 인지 기능의 경우는 이게 잘 대체가 안 돼요. 고차 인지 기능이라 함은 우리 요 전전두엽, 바로 눈 뒤에 있는 이 안화 전두엽을 포함해서 약간의 관자놀이까지 이어지는 이 외측 전전두엽이 우리의 고차 인지 기능, 복잡한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 것인가, 언제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러한 고차적인 의사결정, 혹은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나는데 지금 화를 낼 경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친 듯한 인내력으로 나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시험 기간이 임박했는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서는 미친 듯한 계획으로 시험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하는 것을 알았을 때의 계획,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고차 인지 기능인데, 이 고차 인지 기능은 우리의 눈 뒤에 안화전두엽부터 시작해서 이 관자놀이까지에 있는 배외측 전전두엽에서 담당하는데, 여기가 손상될 경우 그 고차 인지 기능을 대신하는 부위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런 신체 기능이라든지 모터 스킬과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각과 관련된 부분, 이러한 되게 기초적인 원초적인 뇌의 기능들은 다른 부위에서 대체가 가능하지만 고차 인지 기능은 다소 어렵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뇌의 발달은요,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요. 그리고 청소년기는 특히 방금 이야기한 이 고차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굉장히 독특한 패턴들을 보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마지막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뇌의 한 영역이 하나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토대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고차 인지 기능, 아까 이야기한 정서 조절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서를 조절할 때 이 정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서를 담당하는 원시적인 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그 정서를 느끼는 부위에서 쏘는 정보를 토대로 이건 막아야 돼, 인히빗 해야 돼, 억제해야 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기분 굉장히 좋아, 이걸 조금 더 끌어올려 볼까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차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배외측 전전두엽은 당연히 정서를 조절하고 굉장히 우리의 기본적인 호, 불호를 담당하는 선두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인간의 반응을, 행동을 다채롭게 만드는 기본 기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개 모두 다 틀렸었다는 점, 그리고 옳은 답은 이렇다는 것. 인지 발달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그렇다면은 뇌는 발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 사고 기능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대뇌 피질 수준에서의 발달은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신경세포 수준에서 굉장히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발달은 여러분 아마 생물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시냅스의 과잉 생산과 가지치기 과정을 통해서 발달을 합니다. 일단은 이 가소성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뇌가 일정한 정도로 유연성을 보존하려는 경향을 의미해요. 즉, 우리 뇌는 외부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설계된 아주 고차적인 그러한 신체 기관인데, 이 기관이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 유연해야 해요. 외부 환경에 굉장히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뇌 피질 수준에서 뇌의 가소성이 유지되는 한 우리는 외부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뇌가 발달하고 변화한다. 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미시적인 수준, 이 대뇌 피질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수준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발달이 일어나는데, 먼저 생후 2년에서 3년 동안 과잉 생산되는 시냅스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기는 이 아동들의 인지 발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기와도 맞물려 있어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 연결시켜서 굉장히 많은 시냅스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되게 다양한 자극과 상호작용에 노출되면 그에 해당하는 시냅스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엄청나게 생성되는 시기라면 이 3세가 지난 이후에는 점차 과잉 생산된 것들 중에 사용하지 않는 신경세포가 정리되게 됩니다.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굉장히 막 5만 대 다 연결이 되어 있던 이 시냅스들이 점점 진짜 자주 활용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그 시냅스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형태로 가지치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 가지치기는 이루어져서요, 성인들에게 있어서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가와 초보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그러한 차이점 중에 하나도 이 특정한 과제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시냅스가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조금의 시냅스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성취를 보이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과잉 생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가지치기 과정이고, 이 가지치기 과정은 전 생애에 걸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점. 이것이 뇌의 인지 발달의 큰 두 가지 기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뇌에 대한 잘못된 속살도 알았고 뇌가 크게 그 두 가지 기제로 발달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토대로 우리가 예비 초등교사로서 어떻게 교육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하고 뭘 경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일단은 지금까지 밝혀진 신경과학적 사실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은 개인이 갖고 태어나는 굉장히 본성과 관련된 고유한 시냅스 활성화 패턴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전한다는 점. 이거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인지 기능은 한 가지 뇌 영역이 아니라 여러 뇌 영역 간의 차별화된 연결망을 통해서 발휘된다는 점. 즉, 아까 속설에서 나왔듯이 한 부위가 하나의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뇌 영역과 어떻게 연결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능들이 결정된다는 점.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 굉장히 높지만 동시에 행동이라든지 이 외부적인 걸로 파악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뇌는 기대되는 결과를 예측하고 이 예측의 성패에 따라 그 규칙성을 찾아서 그걸 학습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4가지 사실들은 신경과학자들이 모두 다 동의하는 기본 전제와도 같은 사실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실들을 토대로 예비 초등교사가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적 함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는 교사가 굉장히 전형적이지 않은 방법이나 아이들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시내스 활성화 패턴을 고려한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 미시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이런 강의식 수업과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대로 수업을 해서 배우는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은 본인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학생들도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개별화된 교수법을 계속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명심할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인지 기능이 여러 뇌 영역 간의 차별화된 연결망을 통해서 발휘된다는 점을 토대로 교사는 한 가지 개념을 가르칠 때에도 가급적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자극을 활용해서 이 하나의 뇌 영역 혹은 한 가지의 이 연결망을 강조하기보다 그 다양한 뇌 영역과의 연결고리들을 시냅스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리 수업을 할 때에도 단순히 지도를 활용한 지리 수업은 굉장히 익숙할 수 있지만 영상 자료라든지 음악을 활용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글을 토대로 그 글을 읽으면서 시공간을 상상해보는 식의 이러한 다양한 자극을 활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이 시간과 노력을 위해서 교사가 되게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자, 어제 우리 두 자릿수 곱셈 해봤잖아. 그랬으니까 오늘은 세 자릿수 곱셈을 해볼까? 이 수업 한 번으로 인해서 학습이 이루어졌다 속단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미 배운 내용일지라도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면서 이 지식이 이러한 부분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시냅스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이 시냅스가 누적되고 충분히 누적되어 뇌를 변화시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인지적인 내용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실수 혹은 언어적인 실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욕설을 요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되는 만큼. 그랬을 때 이 나쁜 습관들 같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그 습관이 나쁘다는 것, 그 습관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키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이 뇌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예측이 되게끔 그리고 그 예측이 제대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을 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 수업에서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잘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3전을 72,000원대 샀어. 그러면 오를까? 떨어질까? 궁금하잖아. 그런 것처럼 애들이 과제를 해요. 여러분이 수업 노트를 써요. 그러고 나에게 제출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쓴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나는 얼마나 잘 이 내용을 배웠을까?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난 한 80%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점수를 받았는데 40점. 이러면 우와 씨 내 예측이 완전 틀렸네. 이러한 개념을 신경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prediction error, 즉 예측 오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prediction error가 굉장히 우리 인간의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내가 예측한 바와 많이 다를 때 우리 뇌는 굉장히 당황하고 이때 확 활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학습이 확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점. 그래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예측이 맞았나 틀렸나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인의 행동을, 앞으로의 행동을 교정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영상 청소년의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